네, 우리 사회의 여론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시간인데요.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선거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이들이라고들 흔히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게 개념 정리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드리는 말씀인데요. 중도, 무당파, 부동층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 세 개념을. 차이가 있죠. 어느 네. 쪽이 가장 폭이 넓은지는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중도층은 이제 정치적 성향을 물어보는 거죠. 네. 보수냐, 이념적 성향, 예, 진보냐, 예, 중도냐. 이때 이제 중도가 되는 것이고 예. 진보와 보수 사이에 존재하는 게 이제 중도가 될 것이고요. 예. 무당층은 정당 지지율을 물어봤을 때, 정치적 성향, 정당 지지를 물어봤을 때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죠. 무당층이거든요. 예. 이 비율이 이제 선거에 가까워져서 상당히 줄어든다라고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부동층은 말 그대로 누구를 지지할지 또 정당 투표 같으면 어느 정당을 지지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사실은 스윙 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고 지지 정당을 바꿀 수도 있는. 네. 그래서 떠 있는 이른바 그래서 스윙 보트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 있는. 제가 사실 여기서 제일 파괴력이 크죠. 무섭고. 그러니까 저는 단순하게 그럼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보통 중도 무당파 이렇게 이제 묶어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무당파 부동층이 더 사실은 근접해 있는 거 아닌가요? 무당파 중도층. 예, 왜냐하면 무당파일수록 부동층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 또 무당층, 부동층 이것들이 이제 설명들이 구분이 가능해요. 이론적으로, 설명적으로.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것이 뚜렷하게 구분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네. 실제 이제 무당층이 중도층적 성격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예. 또 그 사람들 중에 진보나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부동층이 더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세 가지 개념을 사실 혼용해서 현실에서는 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그런 게 이제 예. 오늘 이야기 주제가 이건데 그럼 어떤 개념을 쓸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가 되기 때문인데 하나만 그럼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의 그 총선이 네. 그 여야 간의 대립이 지금 이념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그렇죠. 네. 그래요?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떤 점에서? 뭐 이제 여야가 이제 진영 간 대결 양상이 어쨌든 뭐 계속 꾸준히 되어 왔고 지금도 이제 그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19에 대해서도 네. 이제 코로나 19 선거가 될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바라보는 시각도 이념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걱정된다라고 하는 위험에 대한 인식조차도 진보는 적게 인식을 하고 보수는 높게 인식을 하고 네. 정부가 지금 대처를 잘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에 따라서도 그 진보 그거는 달라지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미 여론조사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거가 아니라 제가 여쭤보는 것은 총선을 지배하고 있는 이슈가 그렇죠. 네. 이념형 이슈가 있느냐라는 걸 그걸 여쭤본 거예요. 지금 현재는 상당히 허려졌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념 기준으로 하는 건 허려졌지만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 기준은 상당히 진영 간 대결 구도가 굳어져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말씀하신 대로 중도 부동층이 상당히 이 남아 있는 마지막 관건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일단 부동층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기적으로는 사실은 선거를 좀 넉넉하게 남겨놨을 때는 중도층 또는 무당층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네. 임박해 갔을 때는 이제 부동층 얘기를 하는 이제 시기적으로 활용하는데 단어 선택이 달라지는 이제 경향도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부동층이라고 하고 한번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죠. 지금 부동층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파악된 바로는? 지금 부동층은 사실은 이제 선거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 이런 것을 대선처럼 막 물을 수 있는 전 국민 대상으로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네. 이제 지지 정당을 가지고 이제 묻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당 지지율을 보게 되면은 무당층 비율이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 한 30%를 이제 상회하고 있어요. 30. 예, 근데 대체로 이제 선거가 한 달 이내로 들어올 경우에는 네. 이게 한 20% 또는 예. 그 이내로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 현상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선거 캠페인을 열심히 하게 되면 난 이 정당 후보 저 정당 후보 그 마음을 조금씩 정해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0%를 상회하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약간 특이한 경우 이례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네. 날짜 한 투표일 기점으로 한 15일 전쯤 돼야 내가 어느 당 어느 후보한테 투표할지를 기표할지를 정한다 뭐 이런 그 통설이 있다면서요. 임박에서 이제 정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경우에 이제 그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부동층이라고 부동층이라는 이야기를 거죠. 하는데 예. 지금 관련된 조사 결과를 보면
절반 가까이가 어디에 투표할지 정하지 않았다. 충분히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총선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대체적으로 한 50% 전체 유권자의 50%가 넘거든요. 네. 그러면 절반 가까이가 투표한다면 그리고 이제 절반에서 조금 더 투표하는 거잖아요. 거의 마음을 정한 사람들은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합니다. 네. 후보에게도 투표하고 자기가 선호하는 정당에도 투표를 하죠. 그러면 지금 찍기를 결심한 유권자들은 대체적으로 투표장에 가니까 한 절반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흔히 얘기하는 고정 지지율.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면 절반 가까이는 투표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이 절반 정도가 이제 부동층인 거죠. 아주 네. 폭넓게 보면 그렇죠. 이들 중에서 마음을 먹고 이제 투표장에 가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들이 결정적으로 누구에게 투표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율은 우리가 이전 총선 같은 경우에도 50 몇 % 정도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부동층의 특성은 투표장에 또 잘 안 가요. 누구를 찍을지를 결정 안 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미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고 핵심 지지층들 또 미래통합당 보수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은 결심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정밀 분석 들어갈게요. 지금 이제 부동층 30% 넘는다고 유리용 무당층, 센터 네. 말씀하셨는데 자 이들 좀 그 정밀 분석이 좀 됩니까? 그러니까 세대 그러니까 뭐 청년 세대가 더 많은지 뭐 하는 네네. 이런 것들이 좀 분석이 되나요? 그럼요. 지금 이제 무당층이 뭐 그러니까 ARS 방식의 조사는 무당층 비율이 매우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관심 있는 분들이 끝까지 응답을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람 면접원이 하는 조사를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예. 근데 30%를 상회한다라고 했는데 세대별로 다른 것은 뭐 아주 이제 유의미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세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아주 뚜렷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 우리가 진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이제 20대 젊은층에서 이 무당층 비율이 가장 높아요. 가장 높다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한 절반가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50%를 넘기도 하고 어떤 조사에 따라서 낮기도 하지만 내외에 가는 거죠. 20대의 절반이 지지 정당 없음이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네, 건가요? 매우 사실은 이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는 어쨌든 젊은층은 이제 진보라고 하는 등식이 있었던 상황에서 네. 20대에 상당히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20대가 보수화되었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전히 20대에서 최대 집단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진보적 성향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이제 절반가량 이게 무당층 비율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쨌든 20대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 기성 정당들이 뭐 청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 네. 실제적으로 믿음을 줄 정도로 또 청년의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내놓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또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 과거만큼 이제 네. 뭐 크지 않고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20대들 보면은 사실은 저는 이제 20대가 보수하냐 진보하냐 이런 얘기보다 20대가 매우 다양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30%를 상회하는 무당층의 어떤 그러니까 주요 구성 요인들을 보면은 20대가 아주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 말고 지역 요인이라든지 또 다른 세대 요인은 특징적으로 잡히는 것은 없고 그냥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는 걸까요? 수도권도 비교적 중도 무당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 많은 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 무당층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이념에 의존하는 정도가 사실상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20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는 이유는 윤영 센터장은 뭐 다양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탈이념입니다. 이념이 주는 혜택이 없는 거죠. 굳이 진보나 보수를 고집할 이유가 20대에는 없는 것이 네. 이들은 오히려 다른 투표 기준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거기서 여쭤보는 게 그게 중도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탈 이념화된 그 사람들을 중도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아주 원론적인 문제 제기가 가는데 그건 여기서 논외로 이제 아주 논외로 치고 예, 그게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인데 사실은 중도라는 개념은 애매모호한 거죠. 무엇을 중도라고 할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물론 다른 질문들로 이 사람이 중도 유권자다라고 우리가 또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대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닌 거죠. 진보나 이념에 의해서만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뭐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코로나나 아니면 경제나 또는 일자리나 다른 이슈를 기준으로 해서 투표를 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념 의존도가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념에 대해서 기준하는 것이 낮다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도 있는 자, 거죠. 그럼 이렇게 한번 이제 범위를 좁혀서 얘기를 해보죠. 자, 그러면 그 중도 무당파가 지금 이번 선거 결과에 키를 쥐고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점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키를 쥐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립되는 이들은 그 투표장에 간다라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들이 맞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과연 이들이 투표장에 갈 것인가 아니면 대거 기권으로 갈 것인가는 또 다른 논점이잖아요. 예. 또 요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최근의 선거들을 보면 모든 선거들이 투표율이 매우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흐름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그렇죠. 대선도 예. 그렇고 지방선거도 지방선거도 그렇고 그랬어요. 총선도 보면 그 전에 48%에서 한 54%, 지난번 총선은 58%까지. 그러니까 총선과 지방선거가 60%에 근접한다는 것은 매우 높은 투표율입니다. 네. 그런 경우는 그의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중도층이 평소에 어느 정당을 고정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중간층들이 네. 투표장에 대거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투표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중도층의 표심을 많이 확보한 진영이 또는 정당이 승리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부동층 또는 무당층 비율이 선거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또 어느 특정 이념 고정 지향성이 있던 세대에서 지금 뭐 절반가량 또 무당층이 발생하고 있다, 유지되고 있다. 또 학생도 마찬가지겠죠. 네. 예, 이런 상황에서 또 코로나라고 하는 이제 외부 출입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 부담이 생기는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은 내가 특정 정당을 아주 열심히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굳이 투표장에 갈까라고 하는 의문을 한 번쯤은 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는 투표율이 지난번에 비해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제 중론입니다. 예, 그러면 빠지는 사람들은 여당 또는 야당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닌 평소에 이런 이제 무당층, 중도층 또는 부동층 등이 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제 양쪽의 지지층 진영 간의 싸움 흐름적 성격이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높지 않겠나라고 하는 결국 시각이 있죠. 고정 지지층 간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죠. 원래 선거는 고정 지지층 간의 싸움인 거죠. 그리고 스윙 보트라는 건 말 그대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흔들리는 사람들은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은 투표하러 잘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대들의 경우에도 이 투표를 통해서 내가 얻는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데 지금은 그런 혜택을 찾지 못한다면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투표율이 낮아지게 되면은 뭐 통념상 이제 보수 정당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하긴 합니다. 이제 과거에 비해서 약화되긴 했습니다만은 투표율이 높으면 이제 진보 진영이 유리하고 낮으면 보수 진영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공식처럼 돼 있죠. 돼 있죠. 그래서 뭐 깨졌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깨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깨지려면 투표율이 낮은데 진보 진영의 정당이 승리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투표율이 중도층이 빠지게 되면 보수 진영에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중도층, 지금의 무당층에는 보수적 성향이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당 지지율은 진보 정당, 보수 정당 합하면 과거에는 한 40대 40 정도 됐는데 지금은 보수 정당 합이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해요. 한 30% 정도에 되는데 나머지가 어디가 있냐면 무당층이 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표율이 떨어지게 되면 보수 진영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 무당층, 중도층이 보수적 성향을 갖는 유권자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그 무당층의 투표율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예. 꼭 보수 진영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단언할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펴봐야 되는 건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중도, 부동 이렇게 무당층 헷갈리는데 사람이 하는 면접원이 직접 하는 이 여론조사에서 무당층 비율이 한 30% 가까이 나오거든요. 20%, 20, 30%. 그렇게 선거가 가까워졌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 무당층의 상당 부분의 샤이 보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들이 아직까지도 미래통합당을 지지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미래통합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현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아요. 그럼 이들이 과연 투표장에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중요한데 예.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미래통합당이 이 샤이 보수를 끌어낼 수 있는 이 동기부여를 한다면 나오겠지만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 뭐 이게 있었잖아요. 감옥 편지. 이러면 안 나오는 거죠. 왜? 샤이 보수가 나올 명분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의 강을 걷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박근혜 옥중 서신이 탄핵의 강을 범람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여기에 무당층이 20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20대가 나올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20대가 안 나오는 것도 선거의 중요한 우리가 분석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 진영 간 대결 구도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은 진보 대통령 지지층들은 대거 투표장에 나올 겁니다. 그래도 왜 임기 후반기도 중요하고 이 차기 정권 재창출도 중요하잖아요. 이번 선거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에서는 샤이 보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사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상황이라면은 명분이 없이 투표장에 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각의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선거가 임박했는데 무당층 비율이 이 정도로 높게 유지되는 것은 새로운 제3정당, 예. 새로운 제3 세력의 부각 가능성의 배경이 되는 것 아니냐, 네, 그것의 전조 아니냐라고 또 이제 안철수 대표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얘기를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현상적으로는 그 설명이 이제 가능합니다. 과거에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꾸준히 있어 왔거든요. 네. 이제 무당층이 급도로 높아지면서 제3 정당이 위력을 발휘하는 이런 이제 패턴인데요. 지금은 그 부분이 이제 뭐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의 선거 임박했는데 무당층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있는 거를 그 제3 정당에 대한 기대감, 필요성 때문만이라고 단정하기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에 있는 무당층은 물론 이제 20대 별도 특성도 있겠습니다만은 정계가 너무 지금 복잡하게 재편되는 과정이에요. 네. 이었어요. 지금 그것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지지가 유보되거나 분명히 표출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제약되는 현상 때문에도 지금 무당층 비율이 일정 수준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다 제3정당 출연에 대한 기대감과 또는 배경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네. 약간 지금 현 상황에서 맞지는 않는 측면이 아주 있다. 짧게 그렇습니다. 덧붙이고 싶은데 저는 지역구와 정당 투표에서는 다르다고 봐요. 윤영 센터장 이야기가 맞는데 정당 투표는 분명히 사람들이 이제는 기존 정당에 신물이 났거든요. 근데 최근에 안철수 대표 행보 상당히 호평받아요. 또 민생당도 호남에서 제3세력을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적어도 정당 투표는 나와서 할 가능성도 있다. 왜? 기존 정당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무당층. 그래서 지지 정당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봤을 때는 정당 투표만큼은 국민의당이나 민생당에 표를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역시 이제 그 중도 무당파 얘기가 좀 복잡해지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여기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도그마식으로 분석하는 건 좀 아니다. 이런 이야기 두 분 공이 지금 그 분석 내용 거기서 겹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윤희용 센터장, 배종찬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